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경제랑 정치랑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금투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금투세에 관련된 게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공유하고 싶은 뉴스가 있길래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24년 10월 15일 날 2030은 주식을 팔고 집을 샀고 40대 이유는 기존 집을 팔아서 집을 샀다라는 뉴스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써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뭐냐면 이 집을 살 때 어디서 돈을 갖고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받았는지 아니면은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은 뭐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돈을 마련했는지 이거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이제 2030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2030들은 결국에는 주식을 팔아서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투세가 정말로 좀 좋지 않은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린 건 2030의 마지막 계층 사다리가 주식인 거죠. 네.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는 이 마지막 사다리를 여기에 세금을 붙이면 또 늦어지겠죠. 그래서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관련된 거는 계속 간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민주당이 계속 지금 이렇게 2030까지 간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교육감 선거 끝난 거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렇더라고요. 파란색인 거죠. 퇴근하자마자 김어준 유튜브 가서 촬영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들 탓을 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들도 주식을 팔아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해졌으면 정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번 주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자꾸 경제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경제랑 정치랑 엮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저한테 그런 걸로 태클을 거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뉴스는 이렇게 뭐 정치 따로, 경제 따로, 뭐 사회 따로, 뭐 생활 문화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랑 정치랑 엮지 않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정치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경제의 흐름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교육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이게 바뀌면 생활 패턴도 바뀌는 거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랑 정치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정치랑 경제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나 그리고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이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일단 정치는 사회주의랑 자본주의 두 개로 나뉘죠. 사회주의랑 자본주의 이렇게 나뉘는데 가장 크게 어떻게 구분하는가부터 보시면 사회주의는 뭐 이렇게 국어 사전에 써 있는 걸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뭐 재산 상승 뭐 이런 걸 소유권을 국가가 관리함. 그다음에 뭐 소득의 자유는 있고 근데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 분배. 그러니까 결국 사회주의는 평등 분배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사실 평등하게 분배를 한다. 근데 이게 뭔가 되게 공평하고 이게 뭔가 좀 좋아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사적 재산이라고 하는 건 개인 재산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자유로운 성장을 추구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글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표로 나눠봤어요. 표로 보시면 자본주의는 자산, 즉 뭐 부동산, 토지, 그다음에 뭐 기업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하는 거고, 우리가 잉여 자산이라고 있어요. 옷, 가구, 뭐 식료품 이렇게 뭐 생활용품에 관련된 것을 사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사회주의는 이거는 인정을 해요. 잉여 자산.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샤넬백을 산다든지 뭐 명품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이런 건 인정은 하는데, 부동산, 토지 이런 거는 인정을 못 하겠다. 이거는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이런 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신 상태에서 이제 경제에 한번 덧대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건데, 경제 시스템이 사회주의는 국가가 똑같이 능력보상제가 아니라 평등 분배제, 네, 동일하게 나눠 갖는, 되게 좋아 보이죠? 되게 좋아 보이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자꾸 경쟁을 시켜요. 경쟁을 하니까 우리가 막 우울증이 오고 힘들대.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지 오늘 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본주의는 우리 그 자유라는 걸 항상 좀 잘 머릿속에 갖춰야 돼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자유를 강조하는데, 이 자유라는 단어에는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그 노력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합쳐지고 우리가 얻어내는 게 자유예요. 이 세 개 없이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해외 사례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보면, 지금은 아닌데 어른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옛날에는 과거 5대 부국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지금 친구들은 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굉장히 잘 살았어요. 네, 잘 살았는데, 이때도 이제 갑자기 노동자, 이제 좀 잘 살면, 이제 나라가 좀 잘 살면,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기죠. 노동자 임금 인상, 네, 노동자 임금 인상, 그 다음에 의료, 교육, 주거, 네, 무상복지 확대, 이거를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이거를 해주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표를 많이 받죠. 인기를 받죠. 네, 자기 돈이 아닌 걸로 네, 표를 받습니다. 인기를 받아요. 그래서 이때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총재죠.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하면 계속 화폐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상복지를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네, 정부에서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이거를 중앙은행에서 돈을 받아다가 복지를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중앙은행 총재가 좀 거부를 합니다. 네, 거부를 하는데 결국엔 해고가 돼요. 네, 잘리죠. 네. 왜냐하면 나는 이걸 해서 인기를 얻어서 계속 정권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네, 국가부도가 나고, IMF, 우리 IMF를 지금 사람들은, 지금 청년들이 잘 기억을 못하고, 저도 IMF 때가 되게 어린 초등학생, 뭐 중학생 뭐 이렇게 입학할 때 이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국가부도가 났다라고 하면서 나라가 망했다 이러고 진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는 어른들은 이제 좀 이런 거를 네, 이렇게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있지만, 지금 청년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국가부도 관련된 영화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으로 아르헨티나는 국가부도를 10번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회복 불가능이라는 네,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만 그런가 해서 보시면 프랑스, 네. 프랑스도 보면 이 올란드 대통령이거든요. 이분도 똑같이 사회주의를 시행을 했죠. 그래서 부자세, 네, 부자세 이때 이제 100만 유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한 15억 정도 소득자한테, 고소득자한테 75% 소득세를 매기는 거예요. 네, 좀 강력하죠. 그럼 25%만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네. 결국에는 나라가 다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 않죠. 그럼 결국엔 기업은 경영이 악화가 되고, 기업이 악화가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겠죠. 네. 기업이 악화가 되면 실업률이 증가를 하는 거고, 결국에 부자들은 이민을 선택합니다. 이민을. 그래서 결국 2015년도에 부자세를 폐지를 해요. 이렇게 결국 2015년에 부자세를 폐지하고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프랑스 최고 부자, 루이비통 회장, 벨기에로 귀화 신청. 이게 2012년도예요. 네. 이 올란드 대통령이 이제 부자세를 시행한 다음에 벨기에로 귀화를 신청을 한 거죠. 이 루이비통 회장이 이 당시에 세계 부자의 4위인가 5위인가 그랬어요. 근데 네, 못 해먹겠다 이거죠. 그래서 벨기에로 귀화 신청을 했는데 그때 귀화 신청은 했지만 귀화가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벨기에에서도 이렇게 좀 자기들만의 기준,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서 받아주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19년도에 부자 증세가 싫어서 또 벨기에로 국적 신청을 했죠. 보시면 2019년입니다. 이게 지금 됐다 안 됐다까지는 뉴스가 없어서 제가 추가적인 이야기는 못 갖고 왔는데, 이분의 방향성은 정해졌죠. 이 루이비통 회장님의 방향성은 네, 결국에 나라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프랑스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정해진 거죠. 네. 7년이 지났어도 지금 저렇게 또 국적 신청을 했으니까. 그리고 좀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라,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나라, 우리 정치에 관련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나라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네. 베네수엘라는 원유 보유가 세계 1위예요. 원유 보유국이 세계 1위 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베스가 최저임금을 엄청 올려주고 우리는 기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다 똑같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건 다 무상입니다. 무상. 네. 그리고 반미 정책을 외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유가도 하락이 움직이고 하니까 유가 하락하면서 생산성이 저하가 되죠. 네. 왜냐하면 나라가 다 해주니까 나라가 교육도 해줘, 의료도 해줘, 주택도 줘. 국민이 열심히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열심히 안 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물가는 이렇게 미친 듯이 폭등을 하게 되죠. 이렇게 미친 듯이 물가가 폭등을 하면 난민이 발생합니다. 네. 여기는, 우리가 지금 스벅 커피를 사 먹으면 한 4,500원, 4,800원, 약 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냥 지금 우리가 뭘 먹을까를 고민을 하고 결제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내가 고민하는 사이에 늘 가격이 바뀌어요. 물가가 그냥 매 순간 바뀝니다.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면 그냥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난민이 약 650만 명이 생겼고 95%가 하층민입니다. 아주 평등하죠. 다 같이 못 살아요. 네. 그냥 현재 우리나라는 원유가 없지만 그래도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이제 선진국이다 이러고. 근데 세계 원유 보유 1위인데도 다 같이 못 삽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우리나라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베네수엘라 공포 이런 이야기가 떠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이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네, 정치 부분에서 씁니다. 네, 경제가 아니라 정치 부분에서 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이재명 또 현금 포퓰리즘 네, 현금 살포하겠다 한 거죠. 언제냐면 24년 3월 24일입니다. 이때가 총선 전이죠. 총선 이번 4월달 총선하기 전에 결국에 1인당 25만 원을 돈을 또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돈 풀기로 유권자 현혹을 시키겠다. 자기 재산 털어갖고 주면 좋아요. 그건 인정할게요. 근데 결국에는 세금을 이렇게 꺼내서 아니면 이 세금을 직접 꺼내지 않고도 쓸 수 있어요. 네, 직접 꺼내지 않고도 아까 아르헨티나 보여드린 것처럼 중앙은행한테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쓸 수 있어요. 네, 미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공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거를 한번 이렇게 좀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갖고 왔고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선거판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미래를 마주할 수 있는지는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좀 갖고 왔고 지금 네. 이거는 2018년도 기사예요. 네, 2018년도. 이분도 이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였죠. 홍영표. 삼성이 20조만 풀면 200만 명이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참 진짜 이게 이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아준 우리가 쓰레기인 거죠. 네, 이 사람이 쓰레기라고 저는 말을 안 하고 이거를 뽑아준 국민이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보시면 2018년도고 그러니까 삼성이 작년에 2017년도겠죠. 2017년도에 60조 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이 중에 3분의 1인 20조 원만 풀면 200만 명이 1000만 원씩 쓸 수 있다고 기사 내용에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한 7년 지났죠. 네, 그러면 7년, 6년 지난 상태에서 올해 4월 13일 날 보면 법인세를 1등으로 내던 삼성전자가 52년 만에 0원입니다. 법인세를 내지 않았어요. 네.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건 적자라는 소리예요. 네. 네. 적자.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해외 법인 빼면 국내에서는 11.5조 이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숫자인데 이만큼이 적자가 난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이 홍영표 민주당 이 사람은 이렇게 적자가 났을 땐 그러면 삼성전자에 이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줄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과거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까먹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그러지 말자. 지금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이렇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지금 5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오죽하면, 네, 삼성전자에서 주식 떨어뜨려서 죄송하다고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사과도 하고, 저는 네, 결국 삼성전자를 무너뜨린 거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00%, 200%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장, 지금 이재용 회장을 한 2, 3년 동안 계속 깜빵에 넣었잖아요. 잘못을 한 거는 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계속 이렇게 깜빵에 넣었잖아요. 너무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을 먹고 살게 하는 사람은 기업 회장들이거든요. 근데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무너뜨리는 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딸려 있는 건 정말로 국민이니까. 네. 이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건 국민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것도 삼성이 60조 원 번 걸로
번 걸로 20조 원을 풀어서 200만 명한테 먹고 살 수 있게 나눠주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나눠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취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든지, 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네. 아니면 하청업체를, 업자를 이렇게 뭐 외국으로 안 하고, 뭐 중소기업한테 더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좀 뉴스를 사실 더 제가 갖고 올까 하다가 말았는데, 자세히 보시면 21년도에 사실 그 이재용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고등학생들 고졸 취업자를 늘리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고 실제로 늘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고졸들도 삼성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은 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니라 수장이에요, 수장. 네. 근데 그 수장을 죽였는데 어떻게 뭐 살아나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해외 사례로 좀 보면, 이번에는 사회주의로 갔던 나라가 좀 바뀐 케이스를 갖고 왔어요. 이제 영국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영국병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과도한 사회복지 정책을 실행했어요. 영국 하면 뭐 유럽의 최강이었고, 미국을 식민지로 뒀던 나라니까 최강 국가였죠. 근데 이들도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예요. 먹고 살만 하면. 네. 최저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올려줬죠. 최저임금을 엄청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와 동일하게 기업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윤이 떨어져요. 결국엔 또 기업의 악화가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노조가 생겨요. 이 노조가 잦은 파업을 해요. 우리나라도 노조 하면 떠오르는 데 있죠. 네. 현대차, 네. 귀족노조, 네. 아까 말했던 삼성 이재용 회장은 기업 승계하지 않겠다. 아들, 딸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라고까지 했었는데, 현대차 이 귀족노조는 이제는 아실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 자기들의 자녀는 현대차에 그냥 취업이 되게끔 막 법을 그렇게 막 했어요. 좀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해놨어요. 툭하면 파업하고. 그 다음에 부자 증세. 똑같죠? 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 사회주의의 사상이 들어오면 다 똑같아요. 결국에 또 기업이 당연히 돈을 못 벌겠죠. 아니면 돈을 안 벌겠죠. 그러면 저성장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 아까 삼성전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 네. 똑같아요. 기업이 악화가 되고 실업률 증가, 실업률 증가. 취업률이 증가한 게 아니라 실업률이 증가입니다. 결국에는 잘리는 거죠. 네, 취업할 곳이 없는 거죠. 기업이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인원을 써요? 삼성이 법인세를 빵원인데 하물며 저도 개인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법인세가 1년에 뭐 적으면 뭐 100만 원 단위, 안 그러면 1000만 원 단위가 나와요. 근데 그런 삼성전자에서 법인세를 안 냈대요. 어떻게 사람을 써요? 못 쓰죠. 이렇게 된 게 사회주의입니다. 이거를 이제 영국병이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총리예요, 총리. 네, 마거린 대처 총리. 이분 이제 좀 경제 책이나 자본주의 관련돼서 공부를 하시면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분은 노조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합니다.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때. 본인이 욕을 다 먹더라도 노조를 부셔요. 노조를 부셨고, 그 다음에 국영기업이 되어 있던 거를 민영화로 많이 추진을 해요. 네. 이 국영기업에 대해서 민영화로 추진을 많이 해죠. 우리나라는 이거 갖고 지금 자꾸 계속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의료 민영화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 민영화 이런 걸 떠나서, LH, SH 파괴하고, 그거 그냥 민영화에 넘겨야 돼요. 네. LH가 계속 커지면서 좋아진 거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규제 완화. 네. 기업이 좀, 생산성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네.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또 개인들한테는, 창업을 권장을 했죠. 네.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고, 여기는 이제 좀 개인 소득세를 줄여주면서 창업을 자꾸 권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이제 뭐 과도한 복지를 다 줄였어요. 그랬더니 영국이 경제가 회복이 되고 개인 자유가 늘어나죠. 네. 왜냐면 창업을 하고 거기에서 얻은 소득세가 줄어드니까 본인의 소득이 는 거죠. 그럼 그걸로 뭘 하죠? 자산을 사죠. 자산이 증가돼요. 자산을 사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같이 증가가 되는 거죠. 기업도 늘어나죠. 기업도 이윤이 증가가 돼요. 그럼 단점은 서비스 질이 좀 악화가 됐다. 공공 서비스 질이 악화가 됐다. 요 정도인데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면 커버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해외 사례랑 중간에 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주의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보시면 다 외국 사례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러면 비교해 보자고요. 네.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로 아직 100년이 안 됐어요. 사실 북한 너무 좋잖아요. 네. 무상복지의 천국이죠. 여기는 무상복지의 왕국이죠. 네. 그냥 밥도 주죠. 뭐 그냥 이렇게 쌀도 배급해 주죠. 뭐 옷도 주죠. 그다음에 집도 주죠. 그냥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평등을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본인들 빼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아쉽지만 사회주의가 많이 들어왔죠. 하지만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는데 너무 많이, 이건 뭐 제가 더 이상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지 않나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걸.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윤리적인 거나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요즘 개인주의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를 선택만 해도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좀 보면 진보 정권, 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사회주의가 집권을 하면 부동산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볼게요. 네. 우리나라 집권 사회주의의 3대장이죠.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요즘은 뭐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분들의 키워드는 무상, 그 다음에 서민, 복지, 주거 안정, 노동자, 부자 증세, 동일해요. 네. 2020년대, 그러니까 뭐 97년, 98년도에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2017년도에 등판한 이 문재인 대통령, 20년이 지나서 한 거나 키워드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자세히 보면 아까 해외 사례로 봤던 거 그대로죠. 네. 복지 정책을 늘리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지출이 늘어납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돈 땡겨서 써요. 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있을 때는 IMF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나라에 돈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끌어다 씁니다. 물가가 상승을 하죠. 이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하면 세금이 늘어요. 네, 세금이 늘어요. 네. 왜 물가 상승인데 왜 세금이 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물가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끔 망각을 해요. 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아웃백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식사 비용 예를 들면 5만 원, 부가세 5천 원 별도 이렇게 해서 5만 5천 원인데 이렇게 안내를 하다가 좀 바뀌었죠. 이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다 보면 그 5만 원에는 부가세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5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면 우리는 똑같이 거기에 부가세를 포함을 해서 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네. 모르죠. 결국 세금은 부자들만 내는 거야.
부자들만 세금 내는 거야.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가세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부자가 아니어도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하나만으로. 네.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이나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는 재산세를 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늘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을 정부는 뺏어갑니다. 네. 이거는 부자이든 부자이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95%가 평등하게 하층민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도망가거나 나라를 떠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정말로 부자세가 부자들만 내는 거지 우리 나 같은 서민한테 이게 뭔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다들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조세 정가가 됩니다. 조세 정가. 이걸 좀 간단하게 표로하면 이렇게 돼요. 네, 민주당이 정권을 집권을 해서 부자세를 시행을 했죠. 부자세를 시행을 하면 종부세, 네, 그러니까 뭐 집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더 내라는 거죠. 이건 뭐 이중과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세금이 상승을 돼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결국엔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리죠. 임대료를 올리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그리고 임차인은 결국엔 이 임대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임차료가 올랐으니 돈을 아껴 써야겠죠. 네. 긴축을 하죠. 긴축. 아, 우리는 이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뭐, 갑자기 집주인이 뭐, 월세를 올려달래. 예,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 올려달래. 월세 올려달래. 그러니까 이제 긴축을 하죠. 내 월급은 동일한데, 월세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긴축을 하게 되고, 그 줄여진 월급에서 또 생활을 하려니까, 외식을 하던 걸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를 2주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상승하고 자영업자들은 우리가 같이 외식을 해주면서 자영업자들도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사실 음식점만 있는 건 아닌데 제일 편하게 음식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손님이 2주일에 한 번 오니까 당연히 폐업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음식점을 장사하는 사람들도 월세가 올라갔는데 손님은 더 안 오고 결국에 이렇게 조세 정가가 되는 거예요. 부자를 죽이면 부자만 죽지 않아요. 결코. 네. 최종 소비자인 임차인도 같이 죽습니다. 네. 이게 부자세의 진실이죠. 네. 이게 부자세의 진실입니다. 보시면 2020년도에 이때가 이제 뭐 임대차 3법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였는데 이제 시행하고 할 때인데 보시면 1년에 6천만 원 월세를 받는데 보유세만 1억을 낸대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야 집이 많아 넌 앉아서 돈 벌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왜 힘드냐면 내가 월세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거든요. 그럼 누가 나쁜 놈이에요? 전 정부가 나쁜 놈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국은 보유세를 임차인이 내요. 네. 왜냐면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라는 소리예요.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라는 소리예요. 임대인은 이 다주택자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은 팔아서 시세 차익을 냈어요. 그럼 이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거고 세금을 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동안에 이거를 사용한 사람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이미 옛날에 영국은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몰랐다고 하면 몰랐는데 이런 법을 시행을 해서 네, 사람들을 괴롭혔다면 이 법을 만든 지난번에 말씀드린 민주당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무능한 거고 무지한 거고 알았는데 이걸 시행을 했다면
네, 임대인, 임차인, 국민들한테 이렇게 멘붕 오는, 네, 멘탈 붕괴를 시키는, 네, 박탈감 주기에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뭐 이 두 개밖에 없죠. 네, 몰랐고 시행을 했거나 알고 시행을 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현 정부 들었을 때, 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유세 완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임차인 부담이 전가가 됐다. 네. 보유세를 완화하면 임차인들이 결국에는 좀 편해진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부자세를 막았다. 이게 보수 정권으로 가면 부자한테 유리하다, 뭐 부자세를 뭐 줄인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엔 최종 소비자, 네, 우리, 네, 한테까지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걸 좀 알고 좀 뉴스나 이런 좀 정치 이야기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를 이렇게 가격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이 정치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제가 아까 네, 사회주의 3대장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네, 그렇게 원했던 무상복지, 서민, 뭐 이렇게 이렇게 무주택자 외쳤는데 결국엔 뭐 거의 뭐 두 배, 네, 더블샷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 뭐 나는 질 수 없어 이러면서 이만큼 올렸죠. 결국엔 복지 정책을 말하면 표를 구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이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털어서 서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준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정.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윤리적으로 뭐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저는 좀 이런 과거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알아야 된다. 우리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욕하는 보수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욕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사회주의가 싫어요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는 정부가 좀 이 오은영 박사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오은영 박사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를 보니까 이 부모님들 마음이 다 동일하지 않나요? 내 아이가 30대가 돼도 지금 캥거루족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 밑에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빨리 독립하고 자립심을 갖고 이렇게 좀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은 아이가 독립된 존재로 좀 이렇게 클 수 있게 부모의 역할은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모라는 말을 국가로 바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국민이 건강하고 좀 이렇게 독립된 존재로 클 수 있도록 좀 지켜봐주는 정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살이 됐어요. 성인이에요. 술을 살 수 있어. 담배를 살 수 있어. 성인이야. 근데 술, 담배 하면서 돈은 벌 줄 몰라. 네, 독립을 할 줄 몰라. 이 자유를 어떻게 만끽할 줄 몰라. 네, 노력도 할 줄 몰라. 책임도 없어. 네, 경제의식도 없어.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 밑에 살면서 계속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부모님이 해주는 용돈을 받아. 이게 결국에 사회주의랑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나라가 지금 이 40대 부모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나라가 40대 부모를 그렇게 만들면 40대 부모들은 당연히 그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경각심을 갖고 알아야 된다. 우리가 우매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엔 사회주의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쉬는 청년들, 네, 계속 늘어나고 있죠. 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비관론적인 청년들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냥 쉬는 청년이 44만 명으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네,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76%는 일할 생각이 없대요. 네. 그리고 2030 청년의 기초수급자가 5년 동안 1.5배가 늘었대요.
이게 사실 기초수급자가 1년 5배를 늘어난 게 23년도 기사인데 이것만 또 보면은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그 임대주택 살면 임대주택을 살 수 있는 기준치를 높여준 것처럼 이 기초수급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치도 좀 높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치를 높였으니 이 수급자가 늘어난 것도 당연한 추세예요. 그래서 좀 그 뉴스에서 이 숫자가 나오면 좀 이 숫자 통계는 조금 더 이렇게 과거 데이터나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보는 눈을 좀 길러야 돼요. 우리도. 네.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할 거니까 좀 같이 그 눈을 좀 기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하는 말은 어차피 안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어차피 안 돼. 근데 사실 저도 약간 요즘 이런 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조금 경각심을 갖고 있긴 한데 어차피 안 돼. 그리고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생망 뭐 정말 그럴까에 대한 건데 이건 그냥 좀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이생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본 것처럼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사실 저 뉴스 기사를 보고 아니 청년 중에 75%가 일할 생각이 없어? 경쟁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만 일을 하면 경쟁률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봐요. 금메달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잘난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되면 메달은 무조건 가져가는 거고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싸움이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금은을 갖고 이렇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거보다 75%가 지금 놀고 있어? 그럼 난 좀만 일하면 되네. 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네. 지금 저도 30대 끝자락인데 저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10년 결혼 생활 한 지 지금 10년 차거든요. 10년 차인데 제가 지난 이야기 할 때 저는 월세 1000에 뭐 60만 원 오피스텔에서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저도 뭐 재산세 내고 뭐 종부세 내고 뭐 이러고 있어요. 1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고 제가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의 경험치와 지금의 지식 수준으로 동일하게 딱 10살 꺾어줘서 30살로 돌아간다? 그러고 여러분들하고 경쟁한다? 부모한테 받은 거 없어요. 없는데 전 너무 잘할 자신 있어요. 지금보다 더 빨리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는 팁은 제가 오늘도 좀 이렇게 지하철 타고 여기 촬영장까지 왔는데 되게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책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 대부분 유튜브를 보거나 뭐 저희도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지만 유튜브로 뭐 쇼츠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거기다 게임을 합니다. 근데 유튜브를 봐서 정보성을 얻거나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거를 얻는 것까지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을 하느니 책을 읽으시길 바래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 아까 뭐 프랑스 이야기, 뭐 사회주의 이야기 다 책 속에 있는 거 갖고 온 거고, 저도 제가 뭐 경제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뭐 전공을 하거나 뭐 이런 교수님들 수준은 못 되지만 그 정도 그냥 다 책을 본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는 눈이 좀 커져서 시각이 넓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부모가 물려준 게 없어 이런 소리 하기 전에 그냥 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물려준 거 있잖아요. 책 속에 답이 있다는 핵심의 언어. 그래서 전 좀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책도 뭐 이번에 뭐 노벨상도 나왔지만 또 꼭 소설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인문학, 역사 이런 것 좀 책으로 봤으면 좋겠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그냥 이야기한 거라 조금 더듬거리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너무 비관론적인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인생이 망하지 않고 크게 변동사항 없으면 뭐든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비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뉴스나 SNS를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다. 이들의 말을 너무 믿지 말고 정말 그런가?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봤으면 좋겠다. 전문가라는 타이틀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과연 그 전문가라는 타이틀 누가 줬죠? 네, 누가 줬을까요? 좀 그것도 의심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뉴스, SNS 보면 네. 지금 김미경 TV에 있는 건데 저 지금 이 김미경 TV를 이렇게 디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도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의 영상이에요. 이게 다 1년 전 영상이잖아요. 보시면 1년 전 영상이에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시면 너무 공포해요. IMF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 경기 침체, 경제 위기.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알고 보면 이거 제가 하나 봤거든요. 정말로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네. 자, 1년 전이니까 지금 와서 24년이 됐어요. 네, 경제 위기가 왔나요? 네. 무슨 연구소 소장이래요. 네. 나이도 있어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네. 경제 파국 확률 99%래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IMF보다 심한 경제 파국이 왔나요? 그럼 지금 1%의 행운으로 살아남은 나라인가요? 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소름 끼치는 예언, 너무 1년 지나서 보면 이 예언이 더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 경제학자가 얘기한 게 난 더 소름 끼치는데, 나는 죄송하지만 전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네, 나라가 쓰러진대요. 네, 미국 디폴트 해갖고 교수네요, 이분은. 네, 미국이 쓰러졌나요? 미국의 S&P 500 지수 한번 봐보세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네. 지난 미국 주식, 제가 금투세 이야기하면서 미국 주식 그 상승률 보여드렸는데 최고를 찍고 있어요. 이들이 1년 전, 23년도에 미국이 망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했을 때. 좀 이렇게, 좀 이런 걸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률을 좀 갖고 왔는데 보시면 2020년도 빼고는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아요. 네. 이게 다 전년 대비거든요. 전년 대비. 네. 그래서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를 했고, 그래서 21년도는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전년 대비니까. 이때는 마이너스를 했고, 역대 처음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평균 2.5에서 3%, 이 정도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보고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여기 가서 보시면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네이버나 이런 데 그냥 이렇게 경제 성장률 이렇게 치면 딱 나오니까 좀 확인을 하고 좀 봤으면 좋겠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속는 이유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돈은 모든 사람한테 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래서 모두가 대상자가 되니까 좀 제가 느낀 건 우리나라 이 MBTI에 F가 많은가 봐요. 공감을 너무 잘해. 그래서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위기래. 무서워. 확인은 하지 않고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어차피 안 된대. 어차피 나라 망한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뒤에서 계속 퍼뜨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댓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비관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현실과 너무 다르다라는 걸 좀 제발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네, 둔촌주공 이 사람들 똑같아요. 여기 입주하지 말라고. 네.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이거 매도하신 분이 있는데 아마 정말로 네, 살인 충동 느끼고 싶을 거예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네, 딱 1년 9개월 만에 10억 차익을 찍었고 지금 조금 더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말은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뭐 그냥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안 해요. 네, 뭐 틀렸네요. 뭐 틀렸대.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무조건 옳다, 무조건 오른쪽이다 이게 아니라 확인을 하자. 제발 확인을 하자. 욕을 하고 싶으면 확인을 하고 욕을 하자. 네, 욕할 자격을 갖추고 욕을 하자. 네, 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들 욕할 자격은 있지 않나요? 저는 좀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를 지어 볼 건데요. 네, 제가 계속 마지막은 이렇게 좀 명언 같은 거 갖고 와서 이야기 하잖아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이재명 대표가 네, 뭐 전국민 25만 원 이때 이제 총선 이제 유세할 때죠. 근데 노벨상 수상자인 네, 이 하이에크 이분이 진짜 이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나라는 구국합니다. 네. 보면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와닿거든요. 네. 여태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을 다 보시면 결국엔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무상, 그 다음에 뭐 복지, 뭐 서민정책, 뭐 민생 회복, 네. 너무 좋죠. 25만 원 그냥 주면. 이 25만 원도 옆에 우리는 항상 비교하잖아요. 남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게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타인은 빵원인데 나 혼자 25만 원의 수익을 얻어야 내가 더 좀 나은 거지. 다 같이 25만 원을 가지면 나을 게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건 경제랑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거나 뭔가 부동산이든 뭔가 정책이든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계속 네, 정치랑 엮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알아야 된다. 네. 그런 차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